자, 이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가장 첫 번째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은 지주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그게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지주 공동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리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혹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그 다음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제목만 잘 보고도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토지 소유자가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것. 예를 들면 자금의 조달, 토지 소유자, 건축 시공,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 이익, 토지 소유자, 인게 뭘 것 같아요? 그래, 자체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체개발 사업은 할 거 없어. 자체개발 사업은 자금의 조달 누가 한다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도 토지 소유자고. 건축 시공,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 이익은 토지 소유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마케팅도 토지 소유자가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할 거 없다고. 토지 소유가 사업 기획을 하고 직접 자금 조달해서 시공과 시행을 하는 방식.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얘는 자금 조달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돈 있으면 자기 돈 갖고 하고, 없으면 부동산 담보로 자금 끌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을 하거나 도급 발주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건축 시공한다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멘트도 바르고 벽돌도 올리고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간혹 그렇게도 해요. 여러분 그 TV에 보면 EBS에서 하는 것으로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대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몇 년에 걸쳐서 손수 집을 직접 짓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탄밖에 안 나와요. 시행착오도 많이 있지만. 근데 본인이 건축의 경험이 있으면 자신이 일부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람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건축 시공을 토지 소유자가 한다 해서 토지 소유자가 다 직접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하는 게 아니고, 도급 발주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맡긴다 그 말이죠.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고 시행사 선정해서 사업 시행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상권이 양호하고 경험이 많다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분양 대행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익은 누구한테 다 들어가요? 토지 소유자에게 다 들어가요. 비용도 토지 소유자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면 대박이에요. 안 되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이 높아요. 자체 개발 사업은 위험이 아주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주 공동 사업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주 공동 사업에서 지주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는 건 토지 소유자만 등장하지 않지. 누가 또 등장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이외에 개발업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 개발 사업에는 개발업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는 거라고. 그럼 자 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하여 대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 그럼 뭐예요? 지주 공동 사업이지. 그걸 읽으면서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인지 지주 공동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고 아, 이건 토지 소유자가 다 한다는 얘기다.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이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서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다. 그럼 지주 공동 사업이고. 근데 미래의 개발 사업이 불확실하잖아요. 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따르죠. 그렇게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서로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주 공동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지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어요.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고, 세 번째, 사업을 위탁하는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셋 중에서 개발 사업이 끝나온 다음에 공사비를 건물로 주는 게 뭘 것 같아요? 공사비 대물 변제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양에서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건 뭘 것 같아?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또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야. 근데 시공이나 시행은 전문 영역이니까 뭐 어차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하고 있고 자금 조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시공과 시행은 전문 영역이니까 시공과 시행은 전문 영역은 개발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맡기고 시공과 시행은 맡기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 자금 조달 그리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형태는 뭘 것 같아요? 사업을 위탁하는 거지. 뭐를 위탁하느냐? 시공과 시행을 위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은 기본적인 것들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거기다가 살 붙여서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나중에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한번 볼까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신탁회사가 등장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신탁회사가 등장한다고. 그리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한테 개발을 위탁하죠. 근데 개발을 위탁할 때 핵심이 뭐냐면 형식적이긴 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앞으로 신탁자 나오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토지 개발 신탁. 토지 개발 신탁. 그럼 소유권 이전될까 안 될까? 이전돼요. 담보 신탁 이전될까 안 될까? 이전돼요. 처분 신탁 이전될까 안 될까? 이전돼요. 그러나 관리 신탁 이전될까 안 될까? 짐작하게요. 관리 신탁 될까 안 될까? 이전돼요. 제가 이전된다 그랬잖아. 그러나 함과 동시에 아까 말했던 거 확 내리고 꼬리 내리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다 소유권 이전돼요. 신탁자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돼요. 몇 번 틀리고 나면 내가 대답하나 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꾸 틀리셔야 돼요. 초창기에.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립니다. 자,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뭔가 받아야 되겠죠. 뭘 받냐면 신탁 수익 증권을 받아. 그래서 신탁 수익 증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가 예거가 되는 거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 누구? 신탁회사. 자금 조달 누구? 신탁회사. 건축 시공 누구? 신탁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을 맡긴다고. 사업 시행 누구? 신탁회사. 그럼 완성된 건축물을 시공사로부터 넘겨받고 시행사 선정해서 사업 시행도 맡긴다고. 그럼 돈 들어오면 그 돈 갖고 금융권에 원금 이자 갚고 공사비 시공사한테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주고 제세 공과금 내고 난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라 하지 않고 얘는 신탁법에서 위탁자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왜? 이제 토지 소유자 아니잖아.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위탁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수탁자 그래. 신탁회사는 수탁자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 들어온 이익을 쟤한테 주는데 신탁법에서는 그 이익을 받는 자가 꼭 얘일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나는 내 아들이나 딸에게 주고 싶어요. 배우자에 주고 싶어요. 아니면 제3자에 주고 싶어요. 그 수익을 받는 자를 신탁법에서는 수익자라 하고 있다고요. 그 수익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개발해서 난 수익을 이렇게 수익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익을 개발해서 온 이익을 싹 얘한테 줬기 때문에 얘는 뭐요? 어떻게?
얘는 뭐 받아요?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익은 쟤한테 가고 얘는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탁자 나오면 다 수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탁 방식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회사가 등장했다? 그럼 무조건 신탁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이 자리에 수익자에게 돌려준다, 토지 소유자보다 수익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과 신탁 회사가 등장하면 신탁 방식이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탁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가 수수료예요. 그럼 위탁은 위탁 수수료고 신탁은 신탁 수수료 받는 거예요. 위탁은 아까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했어요. 뭐와? 시공과 시행을 위탁했다고. 그럼 개발업자는 위탁 수수료 받고 얘는 신탁은 신탁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수료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 돌아가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위탁이나 신탁이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위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되지 않아요. 신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돼요. 그러니까 제가 체킹해 드리는 것만 알면 나중에 시험에서 딱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시험엔 딱 체킹해 드린 거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론이 처음에는 공부하기가 까다로워요. 왜? 우리 금융론 끝나고 지금 개발관리론 하잖아요. 파트가 다 달라. 부동산학과에서 과목이 다른 과목이에요. 부동산학과에서 7개 과목을 배운다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과의 7개 과목에다가 총론까지 포함해서 8개 파트를 따로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나중에 점수 나오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탁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그런 것만 잘하면 돼요. 또 계산은 계산대로 포인트를 잘 잡고 계산하면 점수가 곧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탁이든 수탁이든 탁 나오면 뭐라고요? 수수료인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여부가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에요. 지주 공동사업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업자가 시공, 시행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컨소시엄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 보완 등이 필요할 때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3개 혹은 4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하면 그중에 어느 하나의 회사를 대표회사로 뽑거나 아니면 별도로 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상호 기술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건 장점이에요.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업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란 말 뜻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크게 4가지는 자,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 자체 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는 거. 지주 공동 사업. 거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공사비를 건물로 주는 것은 대물 변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고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건 분양금 정산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시공과 시행은 위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 자금 조달, 이익을 가져가고 건축 시공과 사업 시행은 시공사의 그 개발업자가 하는 방식은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의 핵심은 뭐다? 소유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신탁 수익증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탁이든 신탁이든 언제나 탁자가 나오면 수수료. 그래서 여러분 신탁회사는 신탁 수수료 받는다. 소유권 이전이 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기술 보완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은 책임 회피와 이렇게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업의 지연 초래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경제 기반 이론에 관한 이야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선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경제 기반 이론의 제일 첫 번째는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 기반 이론의 내용이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길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면 기반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어서 산업을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기반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기반 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기반 산업이 성장합니다. 근데 비기반 산업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기반을 먼저 했어요? 비기반을 먼저 했어요? 기반 먼저 했죠.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 이게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그리고 경제 기반 이론을 설명할 때 지역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예를 드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면 이 A 지역을 대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의 주력 산업, 자 대구하면 떠오르는 산업을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주력 산업이 실제로 섬유입니다. 그걸 X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섬유산업이라 하시다. 그리고 저 주력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반 산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에서 기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뭐냐? 비기반 산업입니다. 나머지가 비기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한 개 지역에 기반 산업은 하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반 산업이 4개, 5개가 된다? 자, 5개다. 그럼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비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여하튼 기반 산업이 있고 비기반 산업이 있습니다. 그럼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 기반 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기반 산업에 성장을 하죠. 근데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그렇다면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판단하느냐? 그게 입지계수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뭘 통해 판단한다고요? 입지계수입니다. 여러분, 입지계수는 LQ로 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반 산업 판별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무슨 지수니 무슨 개수니 하는 것들은 대개 분수로 표시된 개념들입니다. 그럼 제가 분수로 된 표시된 개념들은 분자와 분모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그랬고, 분자의 크기와 분모의 크기가 똑같으면 1이며 크기를 비교할 때 따라서 분자가 크면 1보다 크고 분모가 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분수로 된 개념의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한다 했죠. 여러분, 이 입지계수가 바로 기반산업 판별지표입니다. 입지계수를 통해서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이 기반산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기반산업이라면 그게 판별이 되면 그 기반산업에 투자하면 비기반산업 성장을 얼마만큼 동반하여 지역경제를 가져오는, 지역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거 다음에 하게 될 경제기반 승수입니다. 여하튼 입지계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입지계수는 분수라고요. 근데 이게 분수분의 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계산하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분수분의 분수래서. 그런데 분수분의 분수 계산하는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분수분의 분수입니다. 그래도 분수죠. 그럼 분수의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먼저 지역을 구분합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구입니까? 전국입니까? 대구입니다. 그리고 딴 데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대구하고 전국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대구입니다. 여기가 전국입니다. 여기가 A 지역입니다. 여기가 전국입니다.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 강의를 쭉 예를 들고 했는데 10년도 더 됐습니다. 10년도 더 된 어느 날
강의 끝났는데 질문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하면서 제가 쌤이 대구에 안 살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구의 섬유가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예를 드시는 게 좋을 듯이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는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대구는 어디하고 비교한다고? 전국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섬유가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 잃은 거는 맞아. 그러나 우리나라 내에서 대구와 전국을 비교하는 것이지 절대 여긴 중국이 나오거나 딴 지역이 나오면 안 된다고. 딱 뭐 나올 게 2개밖에 안 나와요. 대구하고 전국만.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구에 뭘 알고 싶은 거라고? 섬유. 그래서 X가 섬유라고 하자고요. 그럼 알고 싶은 섬유를 분자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뭘 비교한다고? 전체 산업과의 비교하는 거예요. 섬유 산업의 비중. 전체 산업은 100%고 섬유 산업의 비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기가 섬유 산업의 비중이 10%예요. 전국도 전체 산업에서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예요. 끄트머리는 뭘 비교하느냐? 고용자 수 또는 종사자 수를 비교해도 되고 생산액을 비교해도 돼요. 종사자 수, 고용자 수라고 하면 단위가 전부 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명이더라도 샥 지우면 명 단위가 없어지지. 그리고 숫자만 남아요. 생산액이면 전부 단위가 원이에요. 싹 지우면 숫자만 남겠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을 따져봤거든. 이렇게 명으로서. 그럼 몇 명분의 몇 명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10%래. 이를테면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을 따져봤거든요. 예를 들면 5%래. 그러면 이 퍼센트도 또 지워봐요. 그럼 숫자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럼 1보다 크네? 이럴 때 대구는 섬유가 기반산업이다라고 판별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져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혹은 경제기반산업 혹은 수출기반산업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역 간 교역도 수출이에요. 수입이에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인천으로 물건을 팔았다 합시다. 그럼 대구 입장에서는 수출이고 인천 입장에서는 수입이에요. 지역 간 교역도 수입과 수출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경제기반산업, 수출기반산업 줄여서 그냥 기반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 비경제기반산업, 비수출기반산업 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면 전국 평균과 똑같다. 평균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전국과 비교해서 입지계수를 섬유를 대구 지역의 섬유를 계산하잖아요. 1보다 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섬유는 기반산업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학 교과서에서 대구를 예를 든다고 지금도.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입지계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 시험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렇게 준다고. 표를 줘. 그리고 지역을 몇 개 준다고. 그럼 A 지역 이렇게, B 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업도 줘야겠지. 그럼 무슨 업 이렇게 줘. 그럼 4개쯤 준다고. 그러면 이제 산업 4개 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숫자를 줘. 그러면 고용자 수로 준다면 명으로 준다고.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A 지역의 기반 산업은 몇 개고 B 지역의 기반 산업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이제 쭉 주어진 자료 고용자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고용자 수 가지고 입지계수를 계산하겠지 이렇게. 이것도 계산하겠지. 몇 개 계산해야 돼? 무슨 4개? 8개 계산해야 돼. 8개 계산해서 1보다 큰 건 골라야지. 이것도 1보다 크고 이것도 1보다 크고 이것도 1보다 크면 A 지역은 3개다. 그리고 얘는 B 지역은 1개다.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계산해. 그리고 여러분 분수분해 분수 알려줬으니까 계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계산하고 나면 10분이 지난단 말이에요. 한 문제 푸는데. 그럼 이제 중요하지 않은 민법은 집에 와서 풀면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나오면 푸는 법을 또 알려드리지. 1분 안에 푸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1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빨리 막 푸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1분 안에 푸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럼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민법 제가 그런 말 했다고 민법쌤한테 얘기하지 마요.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예. 다시 와서 아셨죠? 그럼 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 1이면
평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딱 판단합니다. 드디어 이제 대구의 섬유가 기반 산업이고 판별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뭐라 해야 된다? 경제 기반 승수. 경제 기반 승수는요, 이겁니다.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대구 지역의 섬유에 대한 고용 인구 변화가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반 승수 값이 만약에 5라고 주어졌다 합시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은 몇 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와? 500명. 5배의 고용 증가를 가져오겠죠. 500명 적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반 산업의 고용을 100명 증가시켰더니 지역 전체 고용은 500명, 5배의 증가를 가져오더라. 그럼 뭐만 알면, 경제 기반 승수만 알면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따라서 이런 문장 보세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이 또 기출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금방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진짜 쉬워요. 저거는 나중에 또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는데,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승수값을 경제 기반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쟤만 알면 몇 배만큼의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경제 기반 이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 경제 기반 이론은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반 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기반 산업 판별 지표가 뭔지. 입지계수.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세 번째로는, 그러면 기반 산업에 투자했을 때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몇 배 성장을 가져오는지를 알게 만드는 승수. 그게 바로 경제 기반 승수. 그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 이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 부동산 관리로 넘어갈 거예요.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는 겁나게 쉬워요. 부동산 관리, 마케팅 이런 파트는 겁나게 쉬워요. 그래서 잘 틀려요. 쉬워서 무시하다 보니까 잘 틀려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가볼까요? 정말 쉬워요. 뭐 공부를 거의 많이 안 하고라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만 정리 한두 번만 해도 거의 다 맞히는 파트가 이런 파트예요. 관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투자의 3단계가 뭐였었죠? 자, 먼저 투자의 3단계가 취득, 운용, 처분이에요. 근데 취득은 사는 것이고 처분은 파는 거거든요. 이 취득이나 처분은 관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운용의 단계,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 보유 단계 때 있는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관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는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존, 개량, 운용, 그 일체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투자 3단계가 제일 첫 번째 취득, 그 다음 나오는 게 운용이라 그랬죠. 보유기간 동안에. 이 기간에 나오는 게 바로 유지, 보존, 개량, 운용인 거예요. 그리고 처분인데요. 이거는 관리가 아니에요. 거래활동이에요. 이것도 거래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이란 말이 저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보유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게 관리거든요. 그 관리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유지, 혹은 보존, 혹은 개량, 혹은 운용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유지가 뭐예요? 유지는 원형이 변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원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걸 유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유지는 시험에 나온 단어인데요.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 잘하세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되게 덕담도 잘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덕담 안 하고 만나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거든요.
야 오랜만이다. 근데 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되게 이게 덕담을 하셔. 만나자마자 반갑게 딱 하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어쩜 그대로야? 10년 전 그대로야? 막 이런다고. 덕담 맞죠? 그게 뭐야? 어쩜 그대로니가 뭐야? 유지라고 유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면 안 돼. 여러분 연예인들 보게 되면 저분은 진짜 어떻게 나이를 안 먹는다 막 그러는 연예인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너무 부러움이 지나쳐서 뭔가 했을 거야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잖아. 그죠? 그게 유지야. 근데 그 유지를 위해서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존이 있어야 돼. 보존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보면 저 연예인 보니까 뭔가 살짝 바뀌었다? 뭔가 튜닝이 있는 거지. 자, 어떤 튜닝이 있을까? 튜닝 종류에 말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코 융비술이라 그런가? 코 이렇게 높이는 거? 또 뭐? 양악 또 있고 또 뭐 있어? 보톡스도 있고. 그죠? 쌍꺼풀은 튜닝 정도에 속하지도 않아. 그거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계량.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 같은 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 운용이지. 이게 뭐다? 관리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는 유지, 보존, 계량, 운용 이런 단어야. 그래서 4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4개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자, 어쩜 그대로니가 뭐야? 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보존 그리고 계량, 튜닝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잡아 올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 아셨죠? 그래서 계량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건너가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 시설 관리는 하나도 안 헷갈려요.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재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가 헷갈려요. 단어 때문에. 그럼 이제 시설 관리는 뭐냐? 말 그대로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소극적 관리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린다. 부품 갈아 꼈다. 그게 이거예요. 무슨 관리에 해당된다고? 시설 관리예요. 여러분 다 마무리하고 나갈 때 불 끄고 간다. 그것도 시설 관리야. 에너지 관리야.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뭐 아주머니들 오셔갖고 막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그래요. 막 보면은 그런 게 뭐예요? 청소 관리로서 시설 관리예요. 또 마지막에 문 잘 닫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날도 추운데 막 이상한 사람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벽에다 막 낙서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 방범 방제 관리. 그게 뭐예요? 시설 관리. 그러니까 시설 관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 쉬워. 그런데 이제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이 2개를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관리예요.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관리로서 저것은 보유 기간 동안 자 여러분 취득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운용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처분. 근데 운용과 함께 아까 관리에서는 4개를 말했었죠. 뭐였었죠? 유지, 보존, 계량, 운용.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를 재산 관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건물의 주인이 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있겠죠. 그럼 관리자에게 수익 목표를 세우도록 해요. 예컨대 건물 관리에 관해서 수익 목표를 수립합니다. 수익 목표가 수립되면 연간 예산도 수립하겠죠. 그리고 연간 예산 수립하면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잘 집행되도록 비용도 통제해요. 그리고 공실이 생겼네? 그럼 임대차를 유치해요. 임대차 유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래서 임대차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공실 생기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지하고 전부 다 뭐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와 해당되는 재산관리예요. 자, 그런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단어 설명할게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자본적 지출 계획은 뭔데요?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뭔데요? 그 가치를, 시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러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와닿게 말해볼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냥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보다 거기다 가치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이해하자는 취지만 딱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스개로만 받아들이세요. 갑순이 화장품값. 뭐라고요? 갑순이 화장품값. 그게 뭐에 해당되는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걸 공법에서는 수선비라고 말합니다. 갑순이 화장품값,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갑순이 화장품 매일같이 화장을 이쁘게 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안 하고 오고 이렇게 까먹고 안 오면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뭐다? 수익적 지출. 뭔 말인지 아셨죠? 근데 갑순이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한 거지. 돈 열심히 모아서. 뭐였죠?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링. 그래서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뭐 성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 지출을 했다 합시다. 그건 뭐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걸 공법에서는 대수선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수익적 지출 수선비 기억나시죠? 네. 제가 아까 말했죠? 절대 거기다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 그냥 쉽게 이해하자고. 갑순이 화장품 값은 뭐에 해당된다?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니까 제가 갑돌이 화장품 값 그렇게 하려다가 어거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갑순이 화장품 값이라 했어요. 그리고 갑순이 갑돌이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했다고 가치 높이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 바꿨어. 두 대 다. 최신식으로. 건물 가치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건 무슨 지출이야? 어우, 잘하셨어요. 근데 건물을 이 상태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가잖아. 여기도 지금 위에서 뭐 수도가 뭐 얼어가지고 비가 샜다며. 그럼 저런 거 다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무슨 비용이야? 그건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뭐라고? 수익적 지출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은 외벽을 다 떨어내고 새로운 걸로 최신식으로 싹 다시 바꿨어. 그렇죠. 금방 이해했잖아. 이렇게 수익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감 잡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립하고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관리는 수익 목표, 뭐 자본적 지출 이런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비용들이 잘 나가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는 뭐냐는 거지. 자산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관리예요. 얘는 적극적인 관리야.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적극적 관리에 해당된다. 이게 자산관리, 자산관리입니다. 그럼 자산관리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포트폴리오 관리,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투자 위험은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 프로젝트 금융. 그 다음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이것이 바로 자산관리에 해당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 앞에서는 취득과 처분은 관리가 아니고 거래활동이라고 그래서 아까 취득하고 처분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과 처분은 관리가 아니라며, 그렇죠? 근데 취득이란 단어를 매입으로 바꾸고 처분이란 단어는 매각으로 바꿔놓고 살짝 바꿔놓고 이제는 관리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이 자산관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 제가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은 자산관리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착각한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죠? 매입과 매각 관리라고 그랬어. 관리자가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차이가 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는데 언제 사냐면 비쌀 때 사. 그리고 언제 팔아? 쌀 때 팔아. 그리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이렇게 3번 말해봐. 완전 망해. 그러니까 언제 사야 돼요? 쌀 때 사고. 잘 타이밍 봐서 쌀 때 사고 언제 팔아야 돼?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재산이 늘어. 자산 가치가 증진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매입과 매각 관리가 뭐다? 자산 관리의 기본이야. 그래서 매입과 매각 관리 이게 자산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관리, 분산 투자하는 거, 그리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거.
이것이 자산관리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처음은요 이사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사를 잘 가야 돼.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산관리 측면에서만 말하면 한 집에서 오래 이 동네에서만 오래 사는 건 자산관리 측면에서만 말하면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사도 가야 돼. 그럴 때 팔 때는 경기 좋을 때 비쌀 때 팔고 살 때는 좀 쌀 때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재산이 뿌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가수 가운데 박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날 보러 와요 하는 노래 불렀던 가수 박미 씨 같은 경우는 그의 글 중에서 그렇게 이사를 몇 번 가다 보니까 내 재산이 늘더라.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이사 잘 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재산을 불렸다. 뭐 부동산 거기에 글에 의하면 자산이 100억도 넘는 걸로 나오잖아요. 진짜 자산 관리 잘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자산 관리의 기본인 거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 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가리키는 거고 자산 관리는 기업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관리고 재산 관리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수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뭐를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수립을 해. 그리고 수립을 했으니까 그러한 대로 돈이 나가도록 통제하고 공실 생기면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이 재산 관리고 요 밑에 거는 나의 자산 가치가 높이기 위한 관리 그것이 자산 관리고 요거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말해요. 두 개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슨 관리가 있다고?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가 있다고요. 그다음 부동산 관리의 내용으로 가면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는 부동산 관리는 법률, 경제, 기술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 관리도 법률적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그다음 기술적 관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적에서 오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법률적 관리예요. 그럼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에서 특히 중요한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수익성 부동산이 뭐예요? 다른 말로 투자성 부동산이라 하는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다 그랬어요? 네,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업용 부동산은 무슨 용이 있어요? 상업용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이나 공장 같은 공업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수익성 부동산에서 특히 중요한 거야.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나오겠지. 그럼 수익이 잘 나오도록 비용에 대해서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도출되도록 관리하는 게 뭐다?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리인 거죠.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물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거든요. 물리적 하자나 기능적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것.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이것들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도 법경기 측면에서 관리니까 복합적 관리인 거죠. 이것만 따지면 협의의 관리죠. 기술적 측면만 따지면. 다 따지면 광의의 관리고 복합적 관리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관리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관리에서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